자,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종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번 주 노벨상 주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물리학상, 화학상 네. 두 건을 보도를 하면서 네. 상당히 큰 멘붕에 빠졌습니다. 뭐 설명회 한국에서도 그 같은 날 이제 설명회가 있었다고, 거기 설명회장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뭐 이건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설명에 참석하신 이 교수님들이나 이 기자들이나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일단 첫째 날은 생리의학상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날이 이제 물리학상이었는데 갑자기 이 노벨 이 위원회에서 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해요. 머신러닝 이런 떠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 물리학상 갑자기 머신러닝이 왜 나오지? 이거 인공지능인데? 그러고 있는데 이 명단이 딱 나오는데 제프리 힐턴 AI 대부 교수가 이름이 딱 뜨는 겁니다. 이거 그 순간에 이거 망했다. 오늘 이거 야근이다. 제대로 야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렇군요. 그 순간 이 교수님들도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도 모르시는 분야니까 정말 물리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 물리학이 아니라 갑자기 AI 연구, 머신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을 받았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다시 이제 또 누구를 또 다시 또 섭외해야 되나 또 줌으로 또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또 서둘러 연결하고 네. 그런 또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과학계에서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그 제프리 힌턴 교수 이거 어떻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받을만 한 사람인데 사실 이게 노벨상에 컴퓨팅 관련 분야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1901년에 시작된 게 노벨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는 물리, 화학, 의학 그 분야밖에 없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생긴 게 이제 경제학상도 있고요. 근데 컴퓨팅 분야는 노벨상 분야 지금까지 전혀 다루지 못하던 분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이처럼 이제 광풍의 시대인데 인공지능에 정말 밑바탕을 깐 사람이 힐턴 교수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그 개념을 들고 나와서 인공지능의 그 겨울을 정말 끝내고 인공지능이 정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에게 상을 줘야 될 텐데 상을 줄 수 있는 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카테고리가 좀 마땅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썼어요. 과연 힐턴 교수 정말 AI에 대해 상을 준다면 힐턴 교수가 받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다른 화학상이 이번에 이런 좀 예상이 좀 후보가 돼서 예상이 되던 구글 딥마인드의 CEO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깔끔하다. 근데 이 힐턴 교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딱 나와버린 거예요. 네. 물론 이런 의견은 있어요. 같이 수상을 하게 된 존 호필드 교수가 이분은 물리학자 출신이거든요. A학기도 하시지만은 이분과 이 힐턴 교수를 교묘하게 엮어서 힐턴 교수에게 상을 주려 한 거 아닌가라는 또 설명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수상자 명단을 넣었다 이제. 네. 그리고 이게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노벨상의 발표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노벨상이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화학상은 AI가 받을지 모른다는 지금 예측이 좀 있었어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많았고요. 근데 물리와 화학은 이게 좀 그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이게 정말 과학 분야의 양대 산맥, 기초 연구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자존심 경쟁이 또 세다라고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리가 발전하면 또 화학도 또 경쟁심을 가지시고 또 연구를 발전해서 또 발전을 확 이뤄내고 또 그걸 또 보면 또 물리가 더 자극받아서 또 엄청난 성과를 내고 하시는데
물리가 화학에 앞서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만약 물리학에서 AI를 먼저 발표하지 않았고 힐튼 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이 다음날 발표된 화학상에서 구글 딥마인드 CEO가 먼저 AI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참 이 모양새가 좀 그렇죠. 엉클어지는 거잖아요. 네. 다음 힐튼 교수가 받기는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애매해죠. 저기 근원이 먼저 그렇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후속 연구들이 이제 좀 받아야 될 텐데 물리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또 AI의 최초의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런 또 계기를 확보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노벨위원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모양새도 잘 갖추면서 그동안 컴퓨팅 분야를 못 다뤘었는데 이번에 이제 AI를 집어넣으면서 컴퓨팅 분야도 자연스럽게 이제 물리학이나 좀 다른 분야 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AI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처음에 두면서 모양새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고 하는. 네. 이게 어떻게든 모양새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의도했던 건지는 알 수는 없죠, 사실. 이게 각 분야별로 노벨위원회가 정말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막 최종적으로 이 결정하는 뭐 왕립 노벨 스웨덴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만 있으니까 이 후보 추천을 받고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각 또 뭐 화요일에 쳐 있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까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따로 보면. 그렇군요. 근데 저도 첫날 그래서 물리학상 결과를 보고 설마 내일 화학상도 받을까 하고 기사를 썼는데 연승을 할까 했는데 그냥 또 연승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학상을 받은 게 이제 그 허사비스, 네,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 그분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친숙한 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알파 시리즈. 이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이 구글의 AI 조직이잖아요. 이 회사가 알파고라는 바둑으로 AI로 우리나라 2세돌 구단을 무참히 짓밟아서 한국에 내리가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 AI 돌풍을 한번 일으켰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 과학을 연구해 보겠다. 이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과학을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파 시리즈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구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알파폴드라는 단백질 연구 AI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뭐 바이오 하면은 유전자 뭐 줄기세포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은 사실 뭐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거 풀기 못하는 숙제였는데 이것을 정말 AI가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을 내놓은 거예요. 1차, 2차, 3차. 올해 3차가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 논문들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은 거는 2차, 2020년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상을 받은 거예요. 물론 같이 수상을 한 베이커 교수, 워싱턴대 교수 계신데 이분은 한 2003년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는데 2003년부터 연구를 하다가 꾸준히 연구를 쌓아오다가 2021년인가부터 이분도 AI로 그저 좀 막판에 이제 AI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AI 지원을 컴퓨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섰으니까 이제 연구 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비슷한 시기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 비슷한 단백질 연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 정말 혁신적인 그런 성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이 두 쪽에서 양쪽에서 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구글 딥마인드는 두 사람이 받았어요. 논문을 두 사람이 썼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힌턴 교수도 구글에 속해 있다가 그 작년인가에 나갔죠. 이제 구글 딥마인드도 역시 지금 구글 소속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보면 한 3명이 그 노벨상을 탄 그런 또 기록을 세우게 됐네요. 제가 안 그래도 그 기사를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적인 행동을 한 건데 이 허사비스가 힐턴 교수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전 구글 동료라고. 근데 힐턴 교수는
지금 또 좀 AI에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분이 뭐 AI 4대 천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2018년에 컴퓨팅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튜링상을 탔잖아요. 이 4대 천왕이라는 사람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뭐 얀 루쿤, 뭐 앤드류 용, 네. 뭐 여러 명 계신데 조슈아 벤지오 등 있는데 이 네 명이 같이 탔는데 이 중에 두 명 갈렸어요. 아, 두 명이 아니죠. 두 명은 찬성파고 한 명은 좀 아무 뭐 센스가 별로 없고. 근데 우리 이 힐턴 교수는 굉장한 반대론자예요. 지금 AI 규제론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규제론자라고. 이번에도 이 설명에 나와가지고 AI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 수상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뻐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뭐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 자다가 언급결에 전화를 받거든요. 특히 미주 쪽에 계신 분들이 시차가 좀 달라서 시차가 그렇죠. 있으니까 새벽에 전화를 받으니까 뭐 장난 전화 받은 줄 알았다, 뭐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받는데 아니면 전화 뚝 끊어버리던가. 네 분 받아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AI에 대해 걱정을 하는구나. 네. AI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저도 좀 그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AI의 어떤 희망찬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위험한 어두운 면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AI 안전에 대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아 그래도 그렇게 좀 근영적인 인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구글을 떠났고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뭐 AI 안전에 대한 굉장히 뭐 조심해야 된다는 강조를 메시지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벨상에서 이런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알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상에서 말했으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노벨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고 본인도 작심하고 말하지 않았나. 또 목소리에도 싶네요. 힘이 실리게 되죠. 노벨상 네. 수상자 이렇게 좀 AI의 어떤 뭐 규제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 좀 강조를 했다는 거니까 좀 더 좀 힘이 또 실릴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앞으로도 이분이 AI 강연을 가더라도 AI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또 이런 규제론에 대한 강연할 가능성이 네.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같이 화학상을 받은 로제타 폴드 거기에 네. 또 그분 공동으로 연구한 분이 또 한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인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백민경 교수라고. 네. 백민경 교수. 성이 같으시네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반가워가지고 저희 종씨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베이커 교수실에 있던 교수님이 서울대에 와 계시다. 일저자다. 네. 또 다들 기자들이 다 전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스토리들 좀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본인은 좀 늦게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면서 뭐 그쪽에 있었던 얘기, 뭐 한국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해보시면서 뭐 우리가 뭐 AI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될 방향 그런 것들 좀 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쩌다 보면은 같은 논문을 썼으니까 제가 노벨상 수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같이 지금 기여를 했다는 거에서 좀 굉장히 좀 자부심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것도 세상에 보면 없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노벨상 우리가 뭐 한 명도 없다, 뭐 일본에 비해서 없다, 뭐 계속 해왔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너무 좀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던 건데 우리가 정말 기초과학을 연구한 게 아직 수십 년밖에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노벨상은 철저하게 기초과학에만 주지 않습니까? 물리화학.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물리화학 분야에서 정말 노벨상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를 얼마나 했는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물리화학 특히 화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마 연구를 할 경우에 응용화학 쪽으로 좀 주로 했지 우리가 산업화 그렇죠.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 기초 연구에 정말 많이 우리가 쏟았는가 그 부분은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남들이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연구했던 그 기존 축적된 지식을 이제는 AI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 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과거에는 따라갈 수 없었던 거를 우리도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그 알파폴드도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부터 시작했던 거고 2018년 1차는. 2018년. 2차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10년 안쪽에 이제 네네. 연구 결과를 갖고 이제 노벨상을 탄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좀 AI 기술을 좀 이용하면 빨리 그런 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들을 내놓지 않을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백 교수가 말씀하신 이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네. 첫째 일단 독창적이어야 한다. 정말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실패를 해도 용인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 지원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AI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다. 이거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이커 교수가 있었던 일을 알려주시는데 이 워싱턴 대학이 워싱턴 주에 있잖아요. 이 워싱턴 DC가 아니에요. 미국에.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지만은 워싱턴 주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주입니다. 거기가 무슨 회사가 있죠? 거기가 커피 회사의 본사가 있죠. 시애틀입니다. 네. 근데 시애틀에 스타벅스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그걸로 아주 유명한 그렇죠. 기업이죠. 도시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커 교수가 MS에게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MS가 적극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몰아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줬나 봅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은 이분이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자체적으로 연구실에 슈퍼컴퓨터 스스로 깔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펀딩을 받더라도 아마 제한적일 것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민간에서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고 한국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정부가 최근에 다행히 도전적인 연구를 밀어주겠다. 실패도 용인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과기정통부가 세워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AI 전략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GPU를 대체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좀 집중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노벨상에서 봤지만은 AI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껑충 뛰어가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려면은 어느 세월에 이 반도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가겠는가.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AI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가 AI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2조 원 투입한다 그랬거든요. 2조 원이 대부분 아마 GPU를 사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최신 GPU가 정말 몇 장 없다는 게 많잖아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놀라셨는데 이 몇만 장의 이 GPU를 사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연구의 불씨를 살려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정부가 그 GPU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네. 그리고 그래야 이제 국내 그 연구진들이 그걸 또 활용해서 좀 좋은 연구 성과도 낼 수 있고.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되겠네요. 예산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 예산이 어디 나올 것인가. 지금 우리의 이미 내년 연구 예산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 예산이 될지 민간에서 투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다 민간이 투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또 GPU 하나가 또 몇 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최신 내놓은 NVL70이라는 서버들 렉이 있거든요. 70개 쌓여 있는 거. 몇십억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하나급을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에 들어가는 칩이 대한민국에 지금 공급될 수 있는지 아직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워낙 수요가 밀려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미 뭐 빅테크들이 다 뭐 주문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중국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빨리 따라오고 그 추격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달려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자 한 명이 할 거를 걔네들이 뭐 100명, 200명씩 하니까 빨리 연구 성과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그런 중국의 인해 전술도 우리가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우리를 이미 뛰어넘은 것이 그러니까 뛰어넘었죠. 사실이거든요. 네, 네. 뭐 특허 건수라든지 뭐 과학에 투자되는 뭐 금액이라든지 어마어마하고 사실 뭐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뭐 맞다이 붙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더 뛰어넘었다는 말도 있고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슈퍼컴퓨터 같은 부분도 이미 중국이 미국을 뭐 추월했는데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보도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빨리 인공지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사람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사람이 내놓겠지만은 그걸 지원해 주는 거는 AI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자꾸 확보하고 우리가 그런 걸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라는 말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말을 뭐에 기반한 AI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거든요. 그 기반을 만들어야지 과학을 할 수 있는 AI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과학자들이 해외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땡겨다가 그 자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슈퍼컴퓨터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구형대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은 최신 뭐 따끈따끈한 걸 가져오려고 좀 혈안인데 우리는 구형을 가져오는데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 올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내년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한 2, 3년이 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걱정인 게 이렇게 AI가 다 연구 성과를 내면 과연 사람은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머리 쓰는 건 다 AI가 하고 사람은 몸 쓰는 일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죠. 그럼 사람이 할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창의적인 건 사람 머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이 AI라는 것들이 이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하는데 이유는 못 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벨상에서 AI 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이유를 못 찾는데 주면 어떡하냐. 연구는 검증이 또 중요하잖아요. 검증. 그렇죠. 네. 동료에게 검증을 받고 아니면 다른 뭐 석학들에게 검증을 받는 것들이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것이 연구 성과로 인정받는 건데 AI는 사실 그거는 과정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먼저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AI를 돌릴 수 있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나라와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도 부족하고 AI 능력도 부족한다면 앞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AI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올해 노벨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AI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실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AI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또 한 8월부터 AI의 겨울이다라는 또 주장이 많았잖아요. 네. 과연 AI가 돈을 벌 수 있냐.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것보다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생각해 보세요. AI를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 이미 최근에 가장 유명한 신약이 비만 치료제잖아요. 내년에 비만 치료제가 노벨상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이런 치료제들이 네. 뭐 컴퓨터와 AI 도움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의 지금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들어보셨죠? 뭐 전 세계에서 뭐 증시에서도 뭐 어마무시한 지금 가치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개 늘어나면은 세계 경제의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게 또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국력이 당연히 세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좀 더 이 분야에 더 진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나도 이제 AI를 좀 더 많이 활용해 봐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관 기자님도 AI 좀 한번 써보셔야죠. 좀 더 많이 써보셔야죠. 좀 더 이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나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일들의 속도, 시간을 줄여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또 생산력을 높여주는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AI를 생각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AI는 번역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AI는 뭐 이거 우리를 도와주는 기계다 생각하시니까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또 생산력도 높이고 우리의 몸값도 높이는 그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100세가 될 때까지 AI와 함께 또 경제적인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오늘 노벨상을 계기로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백종민 강의동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